목소리가 들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장 수론부터 하겠습니다. 사장 수론은 이제 시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용혈사수 향 중에서 오늘 수와 향을 하고 마지막에 장사법 이렇게 하면 여섯 하겠습니다. 끝나고 이거 누르면 그냥 뭐야 될 거야 아마. 자, 음성을 다 소거해 주세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론에서 수관제물 이 의미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이 용과 수는 서로 음양의 관계죠. 그래서 한 치 또는 한 자기의 폐물이 사람 한 길 높이의 산과 동일 가치로 판단된다. 이런 것처럼 물은 한 바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뭘 관장하느냐? 재산을 관장하고 산은 인물을 관장한다. 수관제물, 산관 인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인자수지에서는 수주, 제록, 산주인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이 재산과 복록을 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용과 물과의 서로 역수국, 순수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왼쪽부터 먼저 보면 청룡 쪽이 좀 길고 물은 레 거라고 써져 있죠. 백호 쪽이 에서 물이 와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왼쪽에 백호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청룡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룡이 길기 때문에 바가지로 따지면 청룡 바가지로 뜨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용이 거슬러서 올라간다. 그래서 역수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길하게 보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청룡이 짧아서 백호가 더 길어서 백호방에서 물이 청룡방으로 빠져나갈 때 물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백호와 물과 똑같은 방향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순수국이다. 그래서 흉하게 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역수냐 순수냐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뒤집어 놔도 똑같겠죠. 만약에 청룡방에서 백호방으로 온다고 하면 이 그림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가는 방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산하고 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순수국이어서 나쁘고 산과 물이 반대 방향으로 산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국은 청룡 역수국인데 반대로 백호 역수국도 있을 수 있고 순수국도 여기는 백호 순수국인데 청룡 순수국이 될 수도 있겠죠. 물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산의 영향보다 물의 영향이 더 빨리 동기가물이 된다. 그래서 속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의 관계에서 바람은 생기를 흩어지게 하고 물은 생기를 모이게 한다. 그래서 물의 역할은 용이 끝나서 생기가 멈추게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지승풍즉산, 계수즉지 이렇게 말하면 기는 바람을 탄즉 흩어지고 그다음에 기는 물을 만난즉 개가 경계로 이름보다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멈춘다. 그래서 여기 주어는 둘 다 기입니다. 앞에 기가 사실은 여기에도 기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풍즉산, 기계수즉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겠죠. 이 한자를 써놓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물이 생기를 모이게 하는 의미다. 여기 물의 역할을 설명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물이 있으면 용이 멈추고 지기가 멈추기 때문에 용진처에서는 반드시 물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지기를 물이 호위하게 된다. 그래서 물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길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개의 골짜기가 만나면 산이 거기서 끝나게 되겠죠. 그것을 용진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발원처와 산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발원처라고 하는 건 저 위쪽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골짜기 깊은 쪽은 물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룡 쪽일 때는 그것이 청룡방에서 물이
길게 내릴 땐 청룡새가 강한 거고, 백호방에서 물이 길다고 하는 건 백호가 길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기는 수의 어머니므로 수는 기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어, 금남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순신, 기는 수의 어머니고 수는 이게 똑같은 말이죠. 기가 수의 어머니니까 수는 기의 자식이다. 이렇게 보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크게 지표수와 지하수가 있는데 풍수에서는 지표수도 중요하지만 지하수의 수맥이나 이런 지하수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하수의 수맥은 어떤 역할도 하냐면 생기가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양쪽에서 호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보통 생기가 지나가면 양쪽에 수맥도 똑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혈의 생기를 흩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 내수와 예수가 있는데 명당 우리가 보면 묘소를 가보거나 집을 가보면 앞으로는 주산이나 현무정 사이에 가장 가까운 당판에서 흐르는 물이 내수고 그 다음에 내청룡 안에 흐르는 물이 내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청룡에 흐르는 물들은 다 외수다 이렇게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수, 원진수, 천심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진흥수는 혈 앞에 어, 물이 모여 있어서 조그만 우물처럼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진흥수라고 하고 묘소를 보면 유명한 명당과 묘소 앞에 우물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생기를 보호하고 땅속으로 같이 따라왔던 물이 우물 있는 데서 만났다고 볼 수 있죠. 만났으면 거기서 생기가 끝났다. 그래서 기가 거기서 멈추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수는 진열의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원진수는 어, 머리 위에 혈 위에서 흐르는 물을 원진수라고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천심수는 뒤에서 그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당에 있는 물들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이건 뒤에서 이제 자세히 수론 저 뒤에서 설명해서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내수와 예수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공유수와 전용수라고 지리순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 내수 내사신사 그러니까 청룡백호 주작현무 내사신사 안에 있는 거는 나만 쓰는 물이다 그래서 전용수라고 하고 외청룡 외벽쿨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신사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수다 이렇게 굳이 지리신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혈에서는 혈 안에 있는 내당수 전용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할 전사 교세 직걸 이거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느냐? 교세 직결은 물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물망을 엮듯이 서로 얽혀가지고 꽉 긴밀하게 짜고 있는 거 이거는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천할 전사는 천할은 칼로 베듯이 지나가는 것, 전사는 활로 쏘듯이 다가오는 것. 이 두 개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이 고요하고 천천히 흐르고 맑은 곳을 길하게 여기고 동적인 것은 길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물이 그래서 빠르고 센 것은 나쁘다고 여깁니다. 이제 물과 도로는 우리 동양학과에서는 동일하게 보는데 도로의 대소, 장단, 근원은 물길의 대소장단 그런 거와 유사하게 보고 물의 깊고 얕음은 지상에서 지하철 승강장이 깊고 얕음과 비교해서 조윤철 교수님은 지하철에서 입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로 물처럼 교세 직결, 전할 천사를 따지게 됩니다. 아마 뒤에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물이나 도로나 이런 걸 형만 따지는데 형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 이렇게 교수님은 질기, 양기, 현기를 독특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물의 세 가지 물이 있는데 득수, 취수, 거수 용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육수, 내독수, 외독수. 골육수라고 하는 거는 진흥수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여러분도 가보신 몇 분 가보셨겠지만 강원도 삼척 중경묘에 가면 중경묘 홍살문 지나서 앞에 제각 왼쪽에 이렇게 어, 진응수인데 글씨를 잘못 썼죠. 진흥수라고 써놓은 우물물이 있습니다. 이건 그 관리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풍수 용어를 잘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진응수입니다. 세 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잠시 수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흥수가 아니고 이거 잘못된 진응수입니다. 그래서 진응수인데 진흥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일반적으로는 풍수에서는 진응수라고 씁니다. 어쨌든 똑같은 말입니다. 묘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앞에서 들어가면서 바라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진흥수라고 하는데 혈의 혈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육수 또는 진흥수는 주룡의 생기를 인도 보호하면서 마지막까지 왔다가 우물에서 합수되면서 그 안에 기가 끝났다 해서 입수 도두는 어디냐면 이 묘소에서 보면 그림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저 위에 볼록한 게 입수 도두 쪽이 거기서 양쪽으로 산이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갈라지고 이걸 분수라고 합니다. 분수. 그다음에 이 땅속으로 이렇게 흘러서 앞에서 진흥수에서 합해지는 걸 이걸 합수 그래서 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도 물이 갈라지고 흩어지지만 땅 속에 혈장 당판에서도 분수되고 합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그림을 대표적인 게 진흥수가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덕수는 앞에 진흥수 혈압을 지나가는 물을 내덕수라고 하고 내덕수는 이제 혈 당판 밑에 이 아래 좌측에 중경로에 가보면 청룡과 백호방에 높은 목성체가 솟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쪽 양쪽 계곡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는 물 이거를 내덕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덕수는 원진수나 첨시수처럼 쭉 멀리까지 빠져나가는 걸 바라보는 건 흉하고 그래서 바라보이지 않고 수구가 꽉 막혀 있는 게 어, 귀하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다른 산줄기나 물줄기에서 막혀 있는 게 귀합니다. 그래서 밖에 삼척 중경로도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보이기 때문에 잘 관세가 잘 돼 있다 이런 표시로 보이겠습니다. 자, 현심수와 원진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진수는 혈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로 쭉 내려오는 물을 혈 가운데서 뭐라 그러나 이렇게 수도 파이프를 댄 것처럼 직선으로 쭉 빠져나가 원래는 분합해서 양쪽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서 직선으로 빠져나온 거 이거를 원진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천심수는 이하 혈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물 이걸 천심수라고 합니다. 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천심수는 원진수 이렇게 모여서 세 개 분합해서 혈 앞에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저 앞에 있는 내당수에 빠져 세 개가 모이면 물이 세 개가 모이기 때문에 이건 귀하다고. 이 두 개는 다 귀한 물입니다. 외독수는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혈 밖에 청룡, 백호, 외백호 사이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 용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 앞에 모이는 물을 응치수 또는 취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재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혈 앞에 모이는 물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응치수는 첫 번째 맑을 것, 그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을 것, 그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취수의 방해에 따라서 길방, 흉방을 따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어느 방이 좋다 나쁘다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모이는 방에는 길방이고 빠져나가는 방에는 흉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계룡산의 도읍을 정할 때 흉방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길방으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계룡 신도하는 도읍지가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던 이론이 호순신의 지리신법에서
흉방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고 길방에서는 들어와야 된다. 이거 12운성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나왔네. 물의 상태는 고여 있어도 맑아야 하고 출입이 요란하잖아요. 소리가 시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절이나 어디 명당이나 묘소에 갔을 때 소리가 시끄럽고 급하게 흐르고 물이 더럽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좋지 않다. 그 반대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맑은 물은 흑자, 탁한 물은 적자, 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빛, 세금, 내명당수는 상속받은 유산, 도당수는 자기적으로 다가온 물이니까 자수성가한 유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을 바꾸는 게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기 좋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대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명당수는 내 당판에서 좌우로 들어온 거니까 상속받은 유산이고 위에 부모산 현무정부터 도당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 물입니다. 이거는 자주성가 재물이다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의 종류에 따라서 의미가 똑같은 재물이라도 다르다. 수구처 또는 거수라고 하는데 거수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보면 어, 청룡 백호에서 청룡사가 더 길고 백호사가 짧아서 백호 방향으로 물이 빠져가는 마지막 자리 이걸 수구라고 하는데 수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묘소나 당판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물이 빠져나가는 곳 내당 내당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이 교차하는 교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룡방에서 여기서는 청룡의 끝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빠져나갈 때. 수급하고요. 위치는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그 다음에 수성 중에서 오성은 제가 빨간 표시한 거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림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목화토금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성은, 갑자기 나성이 나왔는데, 명당을 둘러싸는 주변의 산봉우리를 발성이라고 합니다. 수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목화토금수 길흉만 따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물은 길한 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나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것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성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목성인데 이 180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45도로 지나가는 거, 직접 나에게 다가오는 것 모두 다 나쁩니다. 그 다음에 화성은 뾰족한 건데 둘 다 나쁩니다. X자로 교차하든지 삼각형으로 교차하든지 둘 다 나쁩니다. 언뜻 보기에 단화는 좋을 것 같잖아요. 옥대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토성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반만 꺾어지든지 디귿자로 꺾어지든지 둘 다 좋은 걸로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토성을 엄격하게 말하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번은 모두 좋지만 1번일 경우에 물이 반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흘러서 뒤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금성수성은 다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옥대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구곡수로 되어 있는 구불구불 나한테 들어오는 경우, 이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금성하고 토성밖에 없다. 나머지 좋지 않다 해서 산은 좋은 산을 찾기 쉬워도 물은 좋은 물을 찾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물을 만나면 행운이다. 이렇게 보셔도 여기는 그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림. 다음 중 목성수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 중 길수는 흉수는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금성수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는 이름을 아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와 같은 좋은 물, 나쁜 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은 좋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밑에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음 중 길한 수세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말로 설명하면 요대수는
혁대를 두르듯이 물이 이렇게 둥그렇게 옥대수로 둘렀다. 또 옥대수 또는 요대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곡수. 나에게 구불구불, 구절양장처럼 9번 굽어진다는 것은 많이 구부러졌다는 뜻이죠. 여러 번 구부러져서 들어오거나 나간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지 어디 들어오는지 멀리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곡수 좋다. 치면수는 사방에서 물이 들어와서 명당 앞에 모여서 연못을 만들거나 돌아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취면수, 명당 앞에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무슨 수인지 알면 됩니다. 뜻을 알면 되겠죠. 탕수는 나 탕수는 이 물이 저 앞에서부터 쫙 천천히 내 가슴 앞으로 명당 앞으로 모여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가 가늘게 와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앞에 이제 작은 시냇물이 있던가 논 같은 게 있으면 논두렁 같은 게 있으면 저렇게 많이 올 수 있겠죠. 공배수는 암궁수라도 하는데 앞에서 물이 와서 명당을 지나서 혈 뒤로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 공배수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암궁수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내 혈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어디냐면 남산에서 보면 남산 뒤에 큰 한강이 있지만 한강에 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걸 암공수라고 합니다. 암공수는 보이지 않다도 매우 길하다고 합니다. 라는 걸로 봅니다. 융저수는 내 당판에서 나간 물이 당판 앞에서 크게 모였다가 가는 경우. 아까 앞의 경우는 다르죠? 쉬면수는 멀리서 와서 모였다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이게 융저수는 내 앞에 당판, 우리 주산 쪽에서 모였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묘소나 집 앞에 연못들을 만드는 경우가 이런 걸 인위적으로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저수, 인자수제 나온 그림 6개 중에 다음 중 치면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림을 잘 내세요. 수세 중에 이제 나쁜 수세. 첫 번째, 반도수, 반궁수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반궁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심수, 가슴에서 물이 직선으로 쫙 안산 쪽을 향해서 빠져나가는 경우. 견비수, 양쪽 어깨, 청룡백호 양쪽 어깨에서 나온 물이 직선으로 쭉 빠져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천비수, 물이 청룡백호를 넘어서 지나가서 빠져나가는 경우. 이거가 가장 흉하죠. 여기는 바람이 들어도 흉하고 물이 들어도 흉하고 바위가 있어도 흉하고 어깨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이런 경우가 천비수라고 합니다. 어깨를 뚫었다. 그래서 천비수. 이게 다 흉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것들이 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명가수는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렸는데 폭포수처럼 어마하게 시끄러운 물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명가수, 울명자. 조개가 오는 모습이다. 홍면수는 폭포처럼 물이 가늘고 작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경우 이걸 폭면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집 앞에나 묘 앞에 폭포가 있으면 이런 경우죠. 이건 아주 흉하게 봅니다. 양도 과하고 소리도 과하고 형살수는 모든 물이 나의 당판을 향해서 화살을 쏘듯이 들어오는 경우 임두수는 반대입니다. 여기가 혈인데 혈 머리 위에서 보통 승금이나 깁스 도두 쪽은 둥글어서 그 물이 못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둥글지 않거나 골짜기가 진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혈 너머로 당판 안으로 물이 넘어오는 경우 이걸 임두수라고 합니다. 머리 이마 위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거는 다 흉하게 봅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방향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잘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게 앞에 길하고 흉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명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의미 있지만 우리가 당판을 명당, 혈을 명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풍수를 배운 명당은 혈 앞에 소명당은 우리가 산소를 따지면 절하는 곳,
그다음에 중명당은 당판 앞에 넓은 들판, 네, 중명당, 대명당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위에 소명당, 중명당, 대명당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명당 안쪽은 내명당이라고도 얘기하고 대명당 쪽은 외명당이라고도 다른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책마다 약간 다르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명당은 발복 속도에 관련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명당이 안산이나 청룡, 백호가 가까이 있으면 빨리 발복되고 반응한 기간이 예, 거리가 짧으니까 좀 넓고 멀리 있으면 늦게 발복된다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다음에 외명당은 전체 국세를 따지기 때문에 발복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렇게 고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의 근무는 주변에 주산의 세력 영향권과 세력 강도를 좌우한다. 이런 것처럼 넓은 명당도 있고 좁은 명당도 있으면 넓다고 하는 국세가 커서 이제 세력이 크다는 거고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명당의 종류가 그림 밑에까지 한 아홉 가지가 있네요. 아홉 가지 종류를 아시면 돼요. 명당에 좋은 명당이 있고 나쁜 명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에서는 명당의 종류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교세 명당은 청년과 백호가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있는 경우를 교세명당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구국수처럼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경우는. 요포명당은 혈압에 산들이 줄줄이 안산, 주산이 가까이서 둘러싸서 있는 경우를 요포명당이라고 합니다. 용치명당은 저 앞에 있는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혈압으로 가서 연못처럼 모여서 빠져나가는 경우를 용치수다고 얘기하고 용치수가 있는 걸 용치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탄명당은 혈압에 들판처럼 그 평탄한 들판이 있거나 논밭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평탄명당이라고 명당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진명당은 이건 혈이 앞에 바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관사가 있어서 그 뒤로 물이 쫙 다가오는 경우 이걸 조진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광치명당은 앞에 들판이 아니라 조그만 산들이 줄줄이 말처럼 널려져 있어서 그 계곡 사이로 수많은 물들이 당판으로 다가온 경우를 멀리서부터 넓게 모인다 해서 광치명당이라고 합니다. 관창명당은 넓은 깔자 창성을 찬데 이 물인 명당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 당판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그 안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빙 휘돌아 나가는 경우 그래서 넓게 물이 모이는 명당에서 관창명당이라고 합니다. 대해명당은 앞에 있는 광치명당은 앞에서만 오잖아요. 대해명당은 사방팔방에서 그 앞으로 다 모이는 것을 대해명당이라고 합니다. 주민명당은 여기는 잘 모습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주민명당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 혈압이 좁아가지고 청룡백호가 가까이 쫙 붙어서 긴밀하게 어, 관세되고 있는 명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크게 그려서 내가 일부러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확 줄였어요. 그런 명당을 주민명당이라고 합니다.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긴밀하게 관세되어 있는 경우 사실은 여기만 아니고 밖에도 다 관세되어 있어야 되죠. 내청룡, 내백호, 외청룡, 외백호까지. 그래서 주밀하다 이런 것들은 청룡백호, 외청룡, 외백호가 겹겹으로 쌓여있다 이런 걸 뜻합니다. 이거는 그림이 조금 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주민명당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형국로는 교수님이 이제 용어를 설명할 때 형국이라고 한 거는 뭐냐? 이게 주변의 산 모양과 주변의 사신사들의 모양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들의 모양이 어떤 동물이 어떤 사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형국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국론의 시작은 옛날에 애니미즘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시작되는데 형국 명칭을 어떻게 붙였느냐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국론은 인간 또는 인간을 뒤어싼
동물, 식물, 그다음에 자연물에 대해서 적절한 명칭을 붙인 걸 형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곳에 여러 형국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역사가 거쳐오면서 형국문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한양은 원래는 장군처럼 머리가 강하고 든든하기 때문에 장군 대자형인데, 이제 그러면 임금이 장군 밑에서 근무하니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선이 춤춘다 그래서 선인 무수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두 가지 형국명으로 불리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형국론은 그 명당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생태학적 재해석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형국론이 중요하죠. 뒤에서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볼 텐데 다음은 무슨 형국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림들이 있어요. 거기는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수론이니까. 그다음에 하늘의 모든 별들이 땅에 반영돼 가지고 명당도 이룬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명당을 자비원, 태미원, 천시원 이런 것들로 부릅니다. 그중에서 자미는 북극성 북두칠성을 얘기하고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있는 성이다. 그래서 가장 큰 형국으로 보고 북극성 하늘에 있는 모양처럼 그대로 땅에도 반영되는 세계적인 대명당이다. 천하 대명당으로 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렇게 별자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자미원.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하늘, 오른쪽에 있는 게 똑같이 반영된 땅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땅의 모습을 찾아서 평생 풍수사들이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가 운영된 자미원 가장 크고 태미원, 천시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별자리 보면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고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다 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래 그림, 오성 형국론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헷갈리죠? 오성 귀현, 오성 치강, 오성 연주. 목화토금수 혈 주변에 목화토금수의 혈성이 고루 있으면 좋다. 근데 동서남북의 제 위치에 동쪽에는 목, 서쪽에는 금, 가운데는 토, 북쪽에는 수, 남쪽에는 화처럼 제 위치에서 오성이 원래 위치에 잘 배제되는 것을 가장 최상으로 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치는 상관없지만 고루 사방에 둘러쳐 있는 것도 오성 취강형 같이 모였다 해서 이것도 두 번째로 좋게 칩니다. 그거 아니라도 저 위에서부터 주산에서부터 내려올 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것처럼 생하는 형태로 목화토금수가 내려온 것도 기하의 예입니다. 이거를 오성연주, 오성이 일렬로 쭉 생하는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양을 그림을 보고 담은 무슨 형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만 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산도 모습에서 왼쪽은 오성 연주형, 오른쪽 오성 연주형 2,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오성 취강에 가깝죠. 다, 세 개 다. 연주형이라고 고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세 개는 나눈다. 형국론. 형국론에 대해서는 이제, 어, 뭘 따지냐? 사람, 그 다음에 물건, 금, 길짐승, 수, 금이 날짐승, 수, 길짐승 이런 것처럼 사람과 물건과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걸 형국론으로 이제 그걸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별합니다. 이제 형국론에서 뒤에서 보면 보통 인물은 사람 얼굴이니까 목성체, 산이 삼각형으로 생겼으면 사람에 비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이 토성체가 있으면 동물의 등처럼 해서 길짐승으로 비유합니다. 그다음에 산이 금성체로 되어 있으면 대체로 날짐승에 비유합니다. 그다음에 주로 주산을 보시면 돼요. 주산. 그다음에 주산이 수영체처럼 되어 있으면 용의 등처럼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용이나 뱀 형태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수원 화성의 윤건눈 중에 육릉입니다. 육릉에서 바라보면 제 앞에 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앞에 사실은 여의주가 없는데 많은 여의주를 인공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또아리 튼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반농 농주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슬을 다 훼손시켰습니다. 아파트 개발하느라고. 아쉽죠? 풍수적으로 보면. 그래서 현국농과 그 주변에 있는 인조물 또는 산들이 굉장히 옛날에 중요시켜서 훼손하지 않는데 요즘은 뭐 개발이 더 먼저인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 7번 이 그림 몇 번 시험 나왔습니다. 다음은 무슨 형이냐? 야, 이거 외우는데 저도 틀렸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학교 공부할 때. 근데 이해하면 엄청 쉽습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군오 여러 마리 까마귀들이 가운데 있는 시체를 쪼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 군호 탁시형. 이렇게 뒤에가 형자가 붙이는 게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으로 하면 군호 탁시형. 이렇게 주로 카피해서 제가 여러분이 군호 탁시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여러 마리 까마귀가 시체를 쪼으려고 경쟁한다. 그 다음에 금계포란형. 여러분 많이 들었죠? 봉황포란형도 가운데 되면 금성이었죠. 금성체에 닭이, 황금닭이 또는 황금닭이 청룡백호가 감싸서 알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금계포란형. 모란형은 모란꽃이 혈 안에 여러 개 맺힌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혈이 여러 개 맺히겠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모란형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모란형으로 하면 안 되고 모란, 반개형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책에는 모란형이나 모란 반개형 이게 이제 대부분 모란이 반쯤 피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명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만 있으면 안 돼요. 모란형 이런 건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다음에 오룡 쟁기형 5마리 용이 가운데 한 가지 여의주를 갖고 싸운다. 그러면 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에 가장 센 용 머리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가깝고 센 용. 예를 들면 여기 맨 아래쪽 요거 지금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 크기가 다릅니다. 네, 노서하전형 늙은 쥐가 곡식을 쪼아먹으러 하전 밭으로 내려온다. 논밭으로 내려오는 모양. 그래서 늙은 쥐 모양. 예, 용인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군 대자형 여기도 형이 빠졌네. 장군 대자형 청와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금성체 목성체에 우락부락한 머리를 가진 장군이 진을 치고 앉아 있다. 이렇게 장군 대자형.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한 번만 설명드리면 압니다. 자, 일단 노서하전형이 용인에 있는 자 소리 없애주세요. 용인에 있는 이민삼 묘소를 가면 여기 묘소입니다. 묘소 밑에 들판이 쫙 있어서 옆에서 보면 늙은 쥐가 쫙 내려와서 보는 것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을 노서하전으로 박찬호 선생님,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를 끄지 않으시면 제가 강제로 끄겠습니다. 홍현배 선생님도 제가 끄겠습니다. 강의 들으실 때는 가능한 마이크를 꺼주세요. 녹화 중이고 다른 사람 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풍수향법 하겠습니다. 풍수향법은 2개가 나옵니다. 양택풍수향법 저 뒤에 나온 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 1장은 풍수향법 기초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들입니다. 뭐 나반의 명칭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다음 중 나반의 명칭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나반 각층의 명칭.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반중 정침, 임반중침, 천반봉침, 이렇게 4, 6, 8층이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4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용상팔살, 팔로살, 황천살은 뒤에서 나옵니다. 특정한 방이나 향에 바람이 구멍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바위가 있거나 하면 살로 작용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향에서 오는가는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시험 볼 때 나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나침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나반을 보고 그냥 찾아서 베끼면 됩니다. 나반을 읽을 수 있는 방법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밤낮 새고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매칭이 뭐냐,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나반이 두 개인데 원디대에서 만든 간단한 양택 나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이는 뭐 구축 나반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법을 판단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반송은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반은 10천간하고 12지지하고 8개를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30개잖아요. 30개인데 우리는 방위가 24방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4개를 빼고 24방위를 만든 거예요. 임의로 배치해가지고. 물론 이제 풍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방위를 임자계, 축간인, 간묘을, 진선사, 병호정, 미건신, 경의신, 술건해,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 선사, 병호정미, 권신, 경의, 신술, 건해 이렇게 2개씩 또는 3개씩 이게 읽어보시고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특히 2개씩 묶어서 풍수에서는 8방으로 따질 때는 3개 3, 8은 24, 2개씩 12방으로 따질 때는 2 곱하기 10이니까 그걸 2개씩 묶고 3개씩 묶고 그래서 그게 하나씩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읽어보시면서 입에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반은 절대적인 향이 아니고 캐나다 북부 광산에 있는 철광산을 향해서 나침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바뀌어요. 몇백 년마다 바뀌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진북, 자북, 도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원래는 진짜 북쪽은 이제 서울을 보면 진짜 북쪽은 원래 자북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진짜 북이란 뭔데요? 북극성이 가리키는 방향은 오른쪽에 나타나고 실제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왼쪽에 나타나요. 그 각도 차이가 한 7도 30분 정도 나타나요. 7도 30분. 우리가 한 방위당 24라면 15도거든요. 15도의 반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나침반하고 방위하고. 그래서 7도 3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지도상에는 거기서부터 약간 차이만큼이 지도상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진북과 도북이 거의 차이가 없고 자북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서울의 도북, 자북을 나타낸 거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강원도는 도북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울릉도는. 서울과 강릉은 진북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북, 도북, 진북 이렇게. 그래서 이 강원도는 다르다. 그래서 다음 중 서울의 자북, 진북, 도북을 설명한 것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얻은 거냐 이렇게 찾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점 강화도 쪽으로 갈수록 지북과 단북 도평각이 줄어듭니다. 7도 30도에서 6도, 5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돼요. 북두칠성이 오른쪽에 있고 자북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나침반을 측정하는 방법은 자양 나방간법과 중정 나방간법이 있습니다. 자양 나방간법은 일반적으로 방향을 동서남북 중에 어디냐 측정할 때 하는 거고 중정 나방간법은 건물이나 집에서 어디 위치에다 놓을 거냐 그 위치를 특정해가지고 측정할 때 중정에다 놓는다. 예를 들면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의 거실 한가운데 놓는다든가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는 집에 놓으면 마당 한가운데 놓는다든가 그런 특정한 축선상의 이론이 있는데 그렇게 특정한 위치를 정해서
무게중심에 놓는 것, 이걸 중정나방간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양태풍수 할 때 조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향은 크게 보면 어느 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전적으로는 지세향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지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하는데, 이제 그 상대향이나 절대향은 어떤 거냐면, 절대향은 동서남북, 예를 들면 절대적인 동서남북,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은 절대향이라고 보시면 돼. 상대향은 어, 청룡백호 주작현무를 절대향으로 따지면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부르는 게 절대향이에요. 상대향은 내가 볼 때 묘소가 북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서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동쪽을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좌청룡, 우백호, 후현무, 남주작 이렇게 부르는 게 상대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 논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상대향으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용어만 보시면 돼요. 대서양을 향을 잡을 때 주변의 사신사의 방향이나 주변의 물건이나 특정한 매개체를 보고 안산이나 이런 걸 보고 저 안산 쪽을 향해서 특정한 안산 쪽을 향해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세나 수세나 산세 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잡는 걸 대서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현공풍수나 이런 데서는 물을 보고 잡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대서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풍수향법의 양택풍수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논리향은 이제 일반적으로 특별한 논리에서 무조건 무슨 향이 맞다 이렇게 나침반 가지고 현경풍수나 이런 걸로 이제 9운일 때는 어떻게 하고 8운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는 걸 논리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세론에서는 상대향과 대세향, 그다음에 지세향 이런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현공풍수나 이렇게 그 나침반만 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고 하는 향법이나 그다음에 양태풍수에서는 논리향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좌향 나간반법, 중정 나방간법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외워야 되느냐? 요거 나반의 좌향을 학교에서 배웠죠? 내가 아래쪽에서 위를 바라본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앉아있는 거를 좌, 그 다음에 반대편에 맞은편을 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가 내가 바라본 게 좌니까 좌좌 오향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걸 좌향의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다면 세 개씩 임자, 개, 축간인, 간묘,울, 진손사, 병호정, 미건신, 경유신, 술건에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두 개씩은 나옵니다. 임자, 대축, 간인, 간묘. 그래서 임방에 황천살이 있으면 자방도 황천살이 같이 있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집안정침의 의미니 집안정침은 4층 1, 2, 3, 4층 가장 큰 글씨 사실 나침판은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집안정침을 하는데 그때 북쪽에다 빨간 색깔, 남쪽에 하얀 색깔에서 딱 맞추는 방향을 좌에다 맞추는 거를 집안정침, 정반정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방향인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정침의 의미를 아시면 돼요. 남북을 맞추는 행위다. 그다음에 현재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를 자자오향이라고 부른다. 나침반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정음정향법은 나침반에 검은색은 하얀색은 양 해서 좌향이 하얀색은 하얀색끼리 그 다음에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잘 음향이 맞는 거를 정음정향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음정향법입니다. 자 이제 교수님이 이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자주 내는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위에 집은 이쪽이 남쪽이고 도로 쪽이면 위에 집은 남향도 하고 도로 하기 때문에 남향으로 문을 내서 드나들기가 편하겠죠. 근데 아랫집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되죠. 아랫집은 북향으로 문을 내게 되고 도로가 집 뒤에 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향에 따라 좌향이 요새는
지세보다는 도로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이거는 지세에 따라서 낸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랫집은 지세대로 내지 않겠죠. 문이 뒤로 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문 있는 쪽이 향이니까. 그래서 요새 도시에서는 도로를 양쪽으로 하면 한쪽은 지세향에 따르는데 반대쪽은 지세에 반대되는 사람이 마치 뒤로 엎어져 있는 모양 같이 그런 반대향은 반드시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세향이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옆으로 기냐 안으로 기냐에 따라서 좌향이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행으로 긴 것, 좌로 긴 것. 그래서 향은 반드시 이것처럼 좌향. 그래서 아까 본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이 긴 쪽을 측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도로변이 여기 있으면 문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건 원칙은 따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속 건물의 좌향. 그다음에 주건물은 문 있는 쪽으로 좌향을 하지만 부속 건물은 부속 건물의 문 있는 쪽으로 좌향을 합니다.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문이 있으면 그래서 부건물과 주건물의 좌향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양택풍에서 32가지 소설 기법에 의한 이간 회지법, 빈객 피직법 이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면 이해도 잘 안 될 거니까. 그거는 이 방법은 2차 시험에도 나오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1차 시험 준비하는 거는 2차 시험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 2차 시험이 편해집니다. 아셨죠? 2차 시험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도로, 위에 있는 고저 지세향을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1, 2번 고저가 있으면 1번이 좌고 2번이 향이 되는데 여기는 도로가 B의 집은 다르게 되죠. 근데 원래는 1번이 좌고 2번이 향해야 되는데 도로 때문에 2번이 좌고 1번이 향이 되는 이런 형태로 보통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향은 주건물의 출입 방향으로 하면 된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1조나 지세 기준은 1이 좌, 2가 향인데 도로 출입 기준은 1이 향, 2가 좌가 된다.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원래는 지세로는 이렇게 1, 2가 맞는데 도로 출입 기준은 이거 두 개가 바뀌게 된다. 특히 아랫집은.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은 일치하지만 2번은 불일치한다. 왜냐하면 도로 쪽으로 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문을 내야 될까지 한 거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용상팔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근본 이론은 음양의 삼국론이에요. 수는 화 쪽의 에너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삼국론인데 이제 이거는 인방향 오좌의 술건해 세 개가 용상팔살이다. 이렇게 사는 신유, 경유신 이 세 방. 이건 세 개씩 묶어져 있죠. 용상팔살은 8방이기 때문에 세 개씩 임작에 축간인 간묘월 진수서 이렇게 세 개씩 묶어져 있는 거여서 용상팔살을 읽어보면 그냥 나침판에서 그대로 나와요. 자, 진 방향의 임자계다. 이거는 아까 나침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게 크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진 방향 여기 있죠. 진. 이 보이나요? 여기 이제 마우스가 가리키는 그 진 방향은 임자계가 용상팔살이에요. 다 보여요? 그냥 진 방향 그러면 임자계 읽으면 돼. 그게 용상팔살 외울 필요 없다고. 자, 밑에 가봐요. 다시 가볼까요? 자, 묘방향 볼게요. 묘방향. 그래요? 미곤신이죠. 묘방향의 용상팔살은. 자, 2층을 읽으면 돼요. 그냥 2층. 묘방향. 어디 있어요? 묘. 미곤신. 여기 세 개가 걸쳤죠. 미곤신. 이게 용상팔살이라고. 묘방향, 미곤신. 이렇게. 그렇게 읽으면 되니까 나침판만 잘 가지고 가면 틀릴 일이 없다. 누가 새로 들어오셨네요? 분이.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외우실 분은 외우십시오. 뭐 병정제계 이렇게 막 복잡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나침반을 가지고 들어가고 평상시에
너 외울 필요가 없다. 나침판이 우리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로 사로 황천살은 8 더하기 4니까 얼마예요? 12 방향에 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씩 묶어서 살이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12. 그러면 임시는 건해에 있는 거예요. 건방은 술신에 있는 거예요. 곤방은 경유에 있는 거예요.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 병호, 정미 이렇게. 자, 건 봐요. 건이 2층에 건일 때는 4층에 임자 봐보세요. 저 나침판을 가면 돼. 자, 건일 때는 어디예요? 건일 때는 여기 한 칸 비어 있죠? 여기도 건에 해당되는 뜻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1층은 팔로살 황철살, 2층은 용상팔살. 건일 때는 임 또는 자예요. 간일 때는 그 옆에 간이 있죠. 간일 때는 개 또는 축. 그 다음에 개갑일 때는 간 또는 인. 이렇게 두 칸씩 두 칸씩. 비어 있는 거는 건을 써야 되니까 그냥 건이라고 하나만 쓴 거예요. 이 두 칸씩 차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목일,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달 말에 강의가 다 끝나면 문제집을 다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풀어보세요. 지금은 이해하는 데 주력하시고 기출문제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안 외워도 된다. 혹시 낸다면 임자 두 개씩이에요.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 병호, 정미, 건신경유, 신술, 건해, 포태법을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두 개씩 하는 걸 쌍산 배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씩 외우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기소는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부기손이니까 세 개잖아요. 3, 4, 12. 그러니까 12지지를 12개로 나누면 4개 방위마다 하나씩 부기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좌우묘유 이거는 귀예요. 좌우묘유. 정사방을 얘기하면 돼. 좌우묘유는 귀예요. 그 다음에 건곤간선의 사유방 이쪽은 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자정양이라고 하는데 계는 그 다음에 인신사회 이거는 부예요. 이렇게 아시면 돼. 삼화 모형에서. 그러면 뭐 이거 읽어볼 필요 없고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방은 어딜까? 귀. 자, 이렇게 네 개씩 인신사회 좌우묘유 그 다음에 건곤간선 이렇게 네 개씩 나눠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묘가 어느 좌에 있는가에 따라서 아 이거는 부자가 태어날 땅이구나. 이거는 자손이 번성할 땅이구나. 이거는 그 다음에 벼슬을 많이 할 땅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집이나 묘의 방향에 따라 좌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12포태포에서 정해집니다. 그런 과정은 그렇다는 원리만 알고 세 개만 외우면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하도낙서에서 다 배웠으니까 일육수 이파를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복도 목 기운은 목 방향에 있으면 38, 이치라 이것처럼 수리에 의해서 하도수에 의해서 발복한다 이렇게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장사법. 장사법은 제가 카톡방에 개정 취지와 법을 보내드렸어요. 그걸 다 읽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한 것만 보면 반밖에 못 맞아요. 그래도 핵심적인 개념만 설명할게요. 장사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공원묘지 같은데 화장해서 묻으면 사람들이 묘를 쓸 땅은 적고 그 다음에 사람은 묘를 써야 될 사람은 많고 하니까 조그만 땅에 묻거나 하다 보니까 장사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옛날처럼 땅에다 묻는 일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보건위생을 위해서 아무데나 뼈를 뿌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정해진 곳에 관리하다. 그다음에 국토 효율적 이용 관리에서 온 국토가 묘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지역에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공복리 증진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장사법 위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상속순위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 누가 상주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누가 상주가 되느냐. 배우자.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첫 번째 상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모.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런 순서로 가니까 이 순서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왔던 게 있어요. 순위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연장자가 우선이다. 이렇게 연장자. 순위가 동일한 건 연장자가 우선입니다. 서열이 동일하면. 묘지 설치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원인이 판단되지 않고 불법으로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24시간, 갓난아기도 마찬가지 24시간이 지나야 화장 때문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바로 묻거나 매장하면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한 갓난아기는 임실 7개월에 죽은 태아는 그냥 묻어도 됩니다.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아직은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예외.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외. 그래서 예외가 많이 나옵니다. 예외가 시험 문제. 코로나 때 감염됐거나 그 다음에 장기 기증한 시신거나 이런 경우는 24시간 내에 묻어도 됩니다. 긴급하고 불필요한 경우니까. 그 다음에 화장 외장의 개장 방법. 화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산소처럼 묻는 경우는 무조건 1m 이상 깊이 파고 묻어야 됩니다. 50cm 파고 묻으면 불법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묻을 때는 30cm 이상만 파면 됩니다. 화장은 살이 없이 완전히 뼈만 남도록 태워야 하고, 그 다음에 화장 시에 폭발하기 때문에 막 저승 간다고 휴대전화 넣어주거나 옷에다가 병을 넣거나 심박 조혈기 심장 안에 있는 심박 조혈기가 들어있거나 금속 유리 탄소 제품을 다 제거하고 화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의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하면 우리 평토 작업하는 것처럼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소를 파오면 그쪽을 반드시 평토하고 나무를 심고, 나무 심는 건 의무가 아니지만 평탄 작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묘 처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단을 개발하거나 갑자기 우리 논밭에 모르는 산소가 많이 있었는데 개발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연고 시신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화장을 신고해서 아무도 안 나타나면 화장을 시켜가지고 5년 동안 봉안시설에 모셔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국가사회의 공헌이 높은 군인 이런 사람은 5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산골장 뿌리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 내에 뿌려야 합니다. 아무데나 산들에 뿌리면 불법입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기준, 이건 이제 장사법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그래서 마지막에 꼭 숫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종중묘지는 10제곱미터, 그러니까 3평이죠. 3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합장의 경우는 5평까지 인정됩니다. 분묘 단위 면적은 10제곱미터, 분묘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공분을 포함한 주변에 사초지까지 포함하는 거죠. 30제곱미터, 10평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정묘지는 30평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중묘지는 300평까지 인정합니다. 이렇게. 분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봉분의 높이는 1m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요새 불법으로 1m 높게 왕묘처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평분은 5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보통 50cm, 이거 1m 이상 이하다, 이거. 그 다음에 침수 붕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개인 묘지 간의 거리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묘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호 이상 마을이 있는 곳에는 300m 떨어져야 된다. 200m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숫자. 근데 요새는 300m 떨어져도 마을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많이 달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0m, 300m지만 자기 동네 써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물, 시설물 설치 기준, 비석은 1개, 상석은 1개, 그다음에 기타 성물은 한 쌍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요새는 돈 벌면 어마어마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묘소에 다 적용됩니다.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 30년 되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간 완료가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화장 또는 봉안모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묘는 30년 이상 해서 이제 오래된 분묘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문화재는. 그래서 영원히 보존하고 싶으면 자식이 잘 나거나 해야 됩니다. 국가 유공자거나.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할 때 자연장, 수목장 있는데 봉안묘는 70cm 미만. 그 다음에 2제곱미터 초과 이하 이런 것들 뭐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나머지는 숫자를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뀐 게 있는데 수목장은 100제곱미터 미만, 한 그루에 한 명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 전에는 묘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신우주지라고 해가지고 묘지를 만드는데 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묘지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이 부모님이 계시면 신우주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뇌사자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등으로 6개월 내에 곧 돌아가실 분, 암 진단이 3개월 남았다, 이런 분은 묘지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마누라 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동묘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외적으로 미리 조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예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나오겠죠. 장례 지도사는 풍수사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풍수사들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는데 요새는 다 장례 지도사가 책임지고 풍수사는 마지막에 나침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역할이 없어 줄어드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장례 지도사는 장례 자격 취소 요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장례 지도사가 취소되느냐, 밑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힌 경우, 이런 경우 취소됩니다. 정지하고 취소, 이거는 정지니까 정지하고 취소를 구분해서 요새 낸다면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헷갈리게 내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한 영역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동산 풍수로 넘어가서 이제 2번 남았으니까 부동산 풍수하고 뒤에 양택 풍수 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저기 할 텐데, 제가 오늘 단톡방에 장사법에 관한 걸 올려놨으니까 이 책이 안 나온 것도 그 장사법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건축법하고 장사법은 법규 자체를 올려드릴 거예요. 책에만 한정하지 말고 꼭 그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단톡방 초대가 안 됐는데 단톡방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함이 누구시죠? 권종호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절대 빠지지 마시고 제 시간에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